네, 외교부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ODA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보면 12월 12일 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5차 한 캄보디아 유무상 공적 개발 원조 통합정책 협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화면에 떠서 보이실 텐데 이때 우리 측은 외교부 담당 국장이 개발협력 정책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재부 담당이 참석하고 이렇게 교대로 수석 대표가 되어서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의 회의록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6대 정책 우선 분야라고 해서 6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 전에 한국 정부가 ODA를 증액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다만 우리는 유상보다는 무상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유상이 해당이 되는 EDCF 규모가 원래 한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7억 불에서 30억 불로 증액이 됐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제안해 온 18개 후보 사업을 보면 15억 불밖에 안 된다. 2025년 사업이. 그러니 여전히 15억 불이 빈다. 근데 당신들이 제안한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이다. 소규모 도로, 하수처리 시설, 교통, 수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러지 말고 기금 규모가 확대된 만큼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을 포함해서 다시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ODA 사업은 수원국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 때 마스터 플랜을 했는데 수원국이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당신들이 앞으로 커나가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제안한 건 그게 아니라 대형 고부가 인프라 사업을 포함해서 30억 불을 좀 채우도록 해라라고 하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장관님. 네, 그 이상하게 한 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EDCF 즉 그 유상 원조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하고 무상 원조만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새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짜긴 합니다만 캄보디아 ODA 사업이 이렇게 급증한 배경, 경과 등이 좀 제대로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외교부는 하는 게 이제 무상 ODA를 하시니까 실제 여기 문제되는 EDCF의 경우에는 기재부 소관이긴 합니다. 근데 같이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합 국감 때 기재부 담당 국장을 부르든가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셔서요. 왜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급증했는지와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과 연관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를 주는 것, 원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외공관, 특히 재외공관장, 대사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관장이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공관장이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캄보디아 ODA 증액된 거하고 사건 사고 현황을 쭉 보시면 2021년도에 ODA 유무상 다 포함해서 1,580억 원이었던 게 2025년 뭐 이 자료는 너무 자주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납치강금 피해 사건은 저렇게 증가가 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2023년에서부터 24년, 25년인데요. 이 시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박정욱 대사 시기입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2025년 7월 19일 이때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돈은 돈대로 퍼주었지만 납치는 제대로 못 막았었죠. 박정욱 대사가 2023년 1월 12일 날 캄보디아 대사로 발령이 나고 난 뒤에 거의 매달 ODA 관련한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ODA 협의회를 주재를 하고요. 분기별로 협의회를 주재하는 것과 별개로 특임 공관장으로서 캄보디아 정부하고도 ODA 관련한 협의를 계속합니다.
예산이 자꾸 느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교민들에 대한 또는 국민들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회의를 합니다. 경찰청하고 2024년 9월 25일 날 캄보디아 경찰청을 예방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취업 사기 대응 관련한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또 양국 간의 경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 또 ODA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또 ODA였어요. 박정욱 대사는 가가지고 한 사업 그 관련한 일 중에 제일 열심히 한 게 ODA입니다. ODA 사업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느는 바람에 ODA 관련한 내용은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납치나 감금 피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정부하고 협의했던 것은 딱 한 번 경찰청장 방문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외공관장으로서 이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공관장이 모른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감사를 보내서 지금 명확하게 다 파악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대사로 활동을 했었던 박정욱 대사가 ODA에 신경 썼던 것만큼 우리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도 지원하려고 하고 ODA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캄보디아 정부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좀 긴밀하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역할을 왜 이렇게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종감 전까지 ODA 사업 예산이 급증한 배경, 그리고 관련된 대사관에서 왜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네, 저거 화면 보시면 본부가 제주인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차량 운행 일지입니다. 노량진에서 이촌동 남산. 본부가 제주입니다. 예, 어딘지 아시겠죠? 예, 한국국제교류재단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2018년 7월 달에 본부를 제주도 서귀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한 85명의 직원들이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 부산 사무소, 해외 사무소 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 뭘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잠깐 지금 좀 들어가 봤는데요. 가장 많이 미국에 있습니다. 6명. 근데 뭘 하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은 1명 근무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 뭐 공지사항에 나오는 게 없고요. 러시아 1명 근무하는데 역시 21년 이후에 공지사항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요. 독일 1명 근무하는데 2020년 이후에 전무하고요. 베트남 1명 근무하는데 19년 이후에 공지사항조차 전무합니다. 인도네시아 1명 근무하는데 21년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일본 1명 근무하는데 2024년에 가장 최근 소식이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조직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류재단 이사장이 출장이 너무 잦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김기한 이사장이 총 38번의 국내외 출장을 다녔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에 실제로 본부에 근무한 날은 단 40일입니다. 단 40일. 저기 보시면 그냥 빨간데 이게 다 어쨌든 출장인 날들입니다. 출장인 날들이고요. 4월달하고 5월달을 보시면 말레이시아 출장을 떠난 4월 13일부터 해서 5월 10일까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태국, 베트남 으로 해외에 있었고 5월 12일 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3일간 있다가 다시 15일 날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캐나다로 출장을 떠났는데 교류재단 업무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 누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은 올해 8월까지 3번을 갔는데 약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 일정조 정도 안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고요. 올해 8월까지 이사장의 국내하고 해외 출장 비용을 보니까 지난해 썼던 한 해 총액 비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외교부 산하 다른 기관장들 해외 출장하고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교류재단 이사장의 해외 출장이 아주
독보적으로 돋보입니다. 그 기관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기관은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교류재단이 2024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금 고갈 가능성까지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이런 국제교류재단 소속 직원들은 교육훈련비를 이용해서 다이슨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로봇 청소기 등 교육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적 물품을 취득했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직원 68명이 345회에 걸쳐서 2억 2천만 원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고 추정 가액으로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저런 물건들을 끼워서 한꺼번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뭘 끼워서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포함해서 140만 원. 그러면 결제를 해요. 이것을 영수증에는 로봇 청소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냥 영수증을 받는 거죠.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환수받습니다. 이게 무슨 청소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태블릿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신 모습이 외교부 소속 공공기관의 현주소입니다. 장관님. 문제가 많지요. 네, 그렇게. 예, 여기 기관장이 외교부 출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신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요. 이 해당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종합국감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을 감사원 감사를 하시게 할 것인지 아무튼 뭐 자체 감사를 하실 것인지 해서 원시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재단 이사장이 과도할 만큼 국내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출장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로 성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힘드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국감 첫날이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차관님들도 좀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그 제외 공간의 문제이고 해서 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장관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폄훼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운운한 윤석열 임명 2명의 문제적 총영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뉴욕 총영사, 김건희 라인으로 불려졌던 뉴욕 총영사였던 김의환 씨, 또 한 분이 이서영 호놀룰루 총영사입니다. 이 문제적 인물 2명이 다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퇴직해도 그 2달치 급여가 나갑니까? 당연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것이죠. 예. 2달 급여가. 예. 7월, 8월 급여를 받은 거죠. 예. 그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김의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서영 호놀룰루 총영사는 2023년 5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요. 2023년 5월 말에 부임한 직후에 6월 22일 날 이승만의 동상에 헌화한 이후에 2년간 총 5번의 이승만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승만 추모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이서영 총영사가 유일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식 참석. 대한민국이 기념하는 건국일이 언제죠?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이 국가를 세운 날이라고 그래서 2004년부터 해외 공간에 대해서 공식 행사를 하라고 하죠. 네. 그날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입니다. 10월 3일이죠. 아, 그건 개천절로. 예, 개천절. 파운데이션 데이. 광복절은 8월 15일이고요. 호놀룰루 총영사도 그리고 호놀룰루 총영사관도 뉴욕 총영사관도 지난 10월 3일이 공간이 휴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고. 무슨 국경일? 가로 열고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 오브 코리아. 건국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서영, 김의환 이 두 분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개천절이다. 그럼 이 두 분은 이승만을 단군 시조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총영사 업무를 맡아도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승만이 단군 시조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10월 3일 국경일을 쉬면 안 되죠. 그날이 건국일이 아닌데. 스스로도 논리 모순에 빠져가지고 설명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총영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지난 3년이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국민에 의해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 운운하면서 저렇게 총영사관 홈피에 게재한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요. 재외공무원법에도 위반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놀룰루 총영사관 SNS에는 12.3 내란시 불법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안수의 사진이 저렇게 버젓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거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정 차관님. 하겠습니다. 네, 각 영사관, 대사관 할 거 없이 저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 문제적 인물 이서영이 등장시킨 더 문제적 인물이 바로 극우 로비스트 애니 첸이죠. 애니 첸의 극우적인 행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자, 애니 첸이 광고했었던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했었던 게재한 광고를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남북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었던 법안 반대.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반도 관련한 어떠한 평화 관련한 법안도 반대. 이분은 19년 10월에서는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다. 2019년 우리가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직전이었나요? 2019년이? 2020년에는 한국과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이런 돈 많은 극우 로비스트이자 한국과 미국 선거에 북한과 중국이 개입한다는 기이한 정말 음모론을 증폭시켰던 하와이 호놀룰루 그냥 단순한 거주자에 불과했던 애니 첸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공적 영역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이서영과 윤석열입니다. 이 애니 첸이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운영위원까지 됩니다. 그냥 전 세계 2만 명 되는 자문위원 중에서 50명에 국한되는 운영위원회 임명이 됩니다. 행정으로 보면은 도저히 평통자문위원회도 운영위원회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평통자문위원이 된 것은 호놀룰루 총영사관 이서영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그 홈페이지 정리해 주시고요. 애니 첸을 평통위원으로 추천한 경과, 어떤 근거로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시고 난 뒤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신임받았던 금창록 전 스위스 대사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스위스 한인연합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한 50년 동안 광복절 행사를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한인회와 대사관이 같이 주최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 금창록 대사가 간 뒤에도 2023년에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이 8월 15일 8.15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갑자기 광복절 행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024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겠죠. 그해 초부터. 그때 대사관의 입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대사관 주최의 광복절 기념식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광복절 기념 행사도 대사관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8월 15일 딱 8월 15일이 아니라 그 8월 15일이 있는 주말 토요일을 이용해서 대개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한인연합회에서도 이게 50년 동안이나 개최되어 왔지만 그간에 대사관 직원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준 걸 잘 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많은 부분은 연합회에서 하겠다. 연합회에서 동참하거나 담당해서 하니까 현재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위스 대사관저가 그동안 약간 그 친정집 같은 저희로 따지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한인의 말에 따르면.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결국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물었어요. 왜 행사를 못했냐라고 물었더니 대사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회 고령화되고 동포들이 저조하고 그래서 한인회에 다른 제안을 했지만은 한인회가 그냥 체육대회만을 개최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복절 행사하고 한인 체육대회 행사를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체육대회만 개최했다. 이 공간에서 한 답은 그냥 대사관이 아무런 잘못은 한 게 없고 순전히 연합회가 한인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한인연합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뭐를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빌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냐.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대사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인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뭐 스위스 대사관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지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개의전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시고 오히려 한인회를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귀찮고 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하는 대사관이 왜 존재하는지를 점점 더 모르게끔 하게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관님 그리고 상하님 두 분께서는 잘 좀 챙기셔서 해외 공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외 동포들도 또 그리고 우리 한국민들을 위한 영사 조력 부분도 빠짐없이 원래 있었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강을 다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사례는 그 좀 소상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전초회공관에 알려서 이런 일이 어디에서든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국제협력단 그러니까 코이카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코이카 이사장은 제가 KF 국제교류재단 질의할 때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웃고 계시고 그랬다던데 코이카는 2024년에 경영실적 평가 미흡을 받았죠? D등급. D등급을 받아서 아마 해임 건의,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자, 코이카는 여기 보시면 이사장 직속 또는 독립부서로 이렇게 ESG 경영실, 평가실, 홍보실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 규정 어디에도 없는 보좌관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제에는 없는데. 실제 보면 그림에는 이사장 직속 부서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실, 평가실, 홍보실밖에 없습니다. 보좌관실은 안 보이죠. 그런데 보좌관실에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었더니 7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업무는 저렇게 있습니다. 직책도 없는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하시고 하십시오. 직제 규정에도 없는 부서에 인사발령도 납니다. 저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직제 규정에도 없는 부서에 인사발령이 이렇게 납니다. 보좌관 실장에 보하고 보좌관실 근무를 명합니다. 직제 규정에도 없는데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부서별 사업 예산에 보면 보좌관실이라고 해서 올해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단에서는 인사실장이 보좌관실 근무라고 관련해서 기간직 근로자에 대한 자체 인사 평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장관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직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경영평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외교부 자체적으로 그냥 정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산하기관이 뭐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사셨나 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차관님, 한 분은
외교부 출신이시기도 한데 산하기관 관리를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 직제 규정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외교부에서도 이게 스크린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굉장히 위반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요 공공기관 관련 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역관을 비롯한 산하기관 전부 다 내부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